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최소한 100년에서 수백 년이 되어야 국가가 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한 지 지금 10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국가의 붕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세우는 데는 100년, 1000년이 걸려도 이 한 국가가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 다른 곳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면 대수롭지도 않는 적은 주제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몽골이 무너지는 거, 영원히 지지하는 해인 로마가 무너지는 것도 보면 사실 무너지는 그 이유가 아주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거대한 그 국가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가 보여준 사건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다 무너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은 이제는 다 합니다. 이제는 제가 2년 전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만 해도 그 잘 가는 대한민국을 왜 자꾸 무너졌다고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헛소리 하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까지는 거의 다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생각을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중에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평등법이라는 평등법, 동성애 차별금지 평등, 이것이 보이지 않게 독가스 같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 철학, 삶의 방식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질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는 이 주제 중에 동성애 차별금지 평등, 그중에서도 이 평등이란 이 주제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일생 동안 후배들을 가르치시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셨던 김학성 교수님이 본인이 일생 동안 투자하고 삶 전체를 바쳐서 지켜온 이 헌법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는 상태가 되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해서 지금 아마 학자들 중에는 가장 먼저 행동하는, 이 행동하지 않은 학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가 다 망한 뒤에 뭐 나는 뭐 책을 몇 권 썼다, 뭐 무슨 운동을 했다, 다 헛방입니다. 그는 무너지기 전에 지켜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최고의 헌법의 권위를 가지신 교수님이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나오시니까 우리 시민단체가 그동안 뭐 10년, 20년 했던 것 보다가 교수님이 뭐 한두 달 지금 하신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세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근데 그 때때로 또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동료들이나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은 없습니까? 왜 각자가 왜 또 무슨 뭐 이렇게 전선으로 나와서 또 난리냐 그렇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네. 찬반이 있기 때문에 네, 찬반이 있으니까. 뭐 지적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네. 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게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네. 옳은 그 이 삶의 네.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몇 주 전에는 제주도 4.3 사건. 네, 예. 그 문재인, 저는 뭐 대통령이라고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불러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가서 그 추모사 하면서 네, 예.
아니 그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그 남로당의 반란군을 향해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순국하신 경찰관들을 향하여는 국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고 우리 교수님도 분이 나서 조선일보 광고하셨죠. 네, 예. 그 광고를 보고 엄청이 막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야 무슨 이런 교수님이 다 나타났냐고 말이야. 이 시대에 말이야 완전히 살아있는 이 지도자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지나면요 대통령 후보 나오라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런 강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닫게 되었고 되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주제인 이 동성 이슬람 차별금지 중에서도 이 평등. 네. 자, 첫 번째 질문으로요. 평등이란 말이 그 일반적으로 지금 막 써지는 상태로 그 문재인 정부한테 세뇌가 됐는데 국민들이 네, 예. 왜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네.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현행 이제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어요. 네. 그거를 대폭 개정해가지고 이 사람 사이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놨는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있느냐 네. 잠깐 설명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네. 그 평등의 일반화는 위험하다. 네.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평등의 일반화가 뭐겠느냐?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네.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근데 사랑제일교회에서 네. 직원을 이제 뽑으시는데 그렇죠. 뽑을 때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요. 근데 불교 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아니, 우리 교회 직원이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네. 되죠. 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네. 이제 단서를 이제 만약에 안 된다라고 네. 하면 어떤 사람이 네. 왜 그 헌법에 보면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럼 왜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야. 또 조계종에서 직원을 뽑는데 크리스찬을 했다가 이제 그렇죠. 들어올 수 없다. 네. 그랬을 경우에 왜 저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헌법은 말하고 있는데 저건 차별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겠죠,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또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여자 대학도 있습니다. 많죠. 예, 이화여자대학은 여자 학생들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하. 이건 성별에 의한 차별인가 아닌가 아하.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제가 정리를 이제 간단히 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네. 그러면 헌법에서는요, 모든 국민은 성별, 또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것은 국가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을 이유로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면 바로 그것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요. 네. 바로 위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직원을 뽑는데 네. 당연히 그 교인이라고 단서를 다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조계종에서도 근데 불교 신자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네.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이제 장학금으로 기증을 해요. 그렇죠. 내놓으면서 이 장학금은 뭐 강원도 출신 학생들에게만 주라든지 네. 또는 뭐 기독교 학생 중에서 근데 그 고등학생만 주라든지 네. 이런 자유가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건 자유지요. 자유죠. 기증하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다가 만일에 평등이란 잣대를 갖다가 적용시켜 버리면요, 이 개개인의 자유가 많이 위협받거나 손상을 받습니다.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면요,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는 네.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간에는 차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별이 허용되어 오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삼성 같은 큰 회사가 그렇죠. 사람을 뽑는데 네. 남학생, 여학생 차별을 한다. 그럼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야, 그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람 뽑을 때 네.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을 한다.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죠. 네. 즉 개인이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차별의 문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현대 헌법학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시군요. 가장 어렵습니다. 아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자유. 그걸 확대시키면요. 네. 개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습니다. 그렇죠. 침해받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예컨대 사랑제일교회에서 직원을 뽑는데 네. 모든 사람에게 문을 개방해라 그렇죠. 라고 하면 개방을 당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맞아요. 개방하는 교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피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등을요 확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평등을 확대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노동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용자는 이 고용자들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제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어디든지 간에 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런 법을 두는가 하면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는 평등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거 확대 방법은 개별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확대를 합니다. 네. 이럴 때에는 8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너아라 TV에서도 네. 8시간 초과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자원에서 하면요? 자원에서 하는 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조계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제일교회 직원들도 8시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네, 원칙으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약자들의 기본권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 시도하는 방법이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시도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냐면 이제 남자 여자를 갖다가 잠깐만 차별을 하니까 좀 차별하지 마라. 그다음에 장애자를 특히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그것도 강제를 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법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요. 일반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별법으로 하되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국가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나 자유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평등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네.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는 개별법을 통해서 네. 이런 평등을 확대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평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네. 예를 들어 그 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법을 보면 고용을 할 때 사용자가 이제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채용할 때 성별을 묻지 못하겠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묻지를 못해요. 아니, 그거 왜 묻지 못하느냐. 그 중간 애매한 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근데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냐면 이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려고 하는 법이. 또 하나는 거기에 이 건강 그 진단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건강진단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호. 그럼 건강진단서를 받으면 거기에 남성, 여성이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되는 몇 사람을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사용자들의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묻지 못하게 하고 있고 건강진단서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이걸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확대는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면요. 우리가 이 국가나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더 나아서 공기업 같은 경우 보면 화장실을 만들 때 남성, 여성으로 나눠졌잖아요. 네.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벌써. 아니, 지금 둘만 만들어져 있는데 네. 하나 더 만들어서 제3의 성으로 하는 그런 이상한 화장실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가 막히게. 또 하나는요. 예, 근데 지금 개인이 매매를 하거나 또 세를 줄 때 상대방이 근데 동성애자라든지 그럴 경우에 난 본인이 난 그분 좀 그런 사람은 난 싫다. 그렇지. 예, 근데 나는 집을 팔 수 없다든지 또는 뭐 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잘 조장할 수는 없지요. 가능한 우리가 다 인내를 해서 하자라고 하겠지만은 본인이 싫다는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요. 예컨대 사람을 고용할 때 또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때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일체의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말도록 평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차별금지법을 발동을 해서 네. 이미 벌써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집에서 이제 아들, 딸한테 딸한테 설거지를 해라 그랬더니 딸이 신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했다고. 예. 오빠하고 차별했다고. 참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두 번째요. 차별금지법은 과잉입법이다. 예. 왜 이걸 과잉입법이라고? 왜냐하면 현행 이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요. 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구나. 예, 그래서 뭔가면 어떤 사람이 동성애냐 또는 양성애냐 그런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현행 법에 되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지난 한 15년간 네. 각종 이제 진정 사건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 11,0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그랬는데 그 중에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라고 한 게 0.2%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0.2%밖에 안 된다면 또 그 문제를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 갖다가 대폭 확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영역에 걸쳐 가지고 이 평등을 일반화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거나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차별이죠, 결국 역차별. 맞습니다, 목사님. 네. 역차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잉입법이란 말이 왜 되는가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입법을 하려면요. 기존의 법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법의 흠결이나 부족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족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랬는데 왜 지금 이제 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0.2%밖에 안 되고 네. 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려서 목사님 지적하다시피 역차별을 심하게 야기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네.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이제 그런 진정 사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인권위가 판단한 다음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시정을 해달라 권고를 합니다. 권고.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은요. 거기서 대폭 이게 이 범위를 확대해서 네. 손해배상을 보통의 손해배상의 3배에서 5배까지 가중된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야, 통상 손해배상액에 이야. 3배에서 5배를 가중하도록 이 벌을 줄 수 있는 손해배상을 만들었어요. 이야. 또 하나는 이제 간접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네. 직접 차별은 제가 직접적으로 차별을 예컨대 유도하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간접 차별은 뭔가면 제가 그 차별의 의도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듣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 차별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이 참, 나이 큰일 났네. 목사님이 예컨대 어떤 이제 설교를 하셔서 네. 이제 이 차별을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지적한 바대로 옳지 않다고 얘기를 이제 강단에서 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쓰여 있으니까요. 네, 예. 성경에. 목사님 특별히 그건 당연히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고 제가 근데 차별 이 동성애가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대학에서 교수가 말을 했단 말이죠. 네. 뭐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자기 소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 듣는 학생이 그 차별이라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있죠. 예. 그럴 때는 네. 그 교수를 상대로 네. 그 불법 행위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야, 큰일 났네. 이런 간접 차별을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네. 가장 이 법의 악법은 뭔가면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뭔가면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입증 책임은 이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돈을 안 갚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제가 목사님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첫째 어떤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드렸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뭐를 제시하는가 하면 차용 증서를 보통 제시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이제 증서를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용 증서를 통상 법원에 냅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딱 보고서 이게 100만 원을 이제 빌려간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이 빌린 거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은 나 그 돈 갚았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목사님은 뭘 제출하시는가 하면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돈을 줬다는 영수증을 제출한단 말이죠. 그러면 입증 책임이요. 원고에 있다가 피고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입증 책임을 원고 피고 사이에 분배를 합니다. 하하. 그래야 재판이 공정하겠죠. 그렇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입증 책임을 분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은 내가 예컨대 불법 안 했는데 라고 다시 입증을 해서 이게 서로 원고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도록 해서 재판의 공정을 기합니다. 그랬는데 입증 책임의 전환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동성애 참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고 한 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배에서 5배 가량의 징벌적 손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를 청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학생이 이 발언을 한 교수가 잘못됐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은 그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청구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 행위가 잘못이 아니었음을 제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입증이 안 되면 저는 다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불합리하거든요.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은 목사님 언제 통상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네. 예, 근데 어느 이제 동네에 어떤 이 공장이 있는데 네.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을 해서 악취가 나고 주변의 주민들이 환경 침해를 받았다고 이제 두통도 호소하고 아픔을 호소해요. 네. 이럴 때는요. 네. 지금 이제 이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경 침해라고 주장을 하려면요. 네. 그 기업이 행한 오수 방출이 환경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건 입증이 어렵습니다. 네. 이게 주민들은 뭐 그런데 거의 정확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민들은 법원에다가 이게 오수로 인해서 환경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업이 스스로 내가 이거 침해가 아니다라고 입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손해배상을 좀 더 쉽게 해줄 때에 네.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아,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해를 피해를 입었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주장을 하게 해서 발언한 사람에게 입증 책임의 전환을 시키게 한다면요. 이거는 엄청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잉 입법이다. 과잉 입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네. 네. 이것은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 네. 뭐 큰 사건, 뭐 전쟁이나 뭐 항상 이런 것만 가시가 아니라 사소한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세 번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네. 왜 이 차별금지 민주주의를 왜 위협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사님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맞아요. 자유롭게 맞아요. 외부에 맞아요. 알릴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것이 양심의 기초를 하건 네. 신앙의 기초를 하건 그렇죠. 개인의 사상을 기초로 하건 간에 네. 그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법은요. 네.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근데 이 동성애가 잘못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네.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사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런 겁니다. 현재에도 만약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그 인간들 되게 쓰레기 같아, 뭐 같아 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현행법에서도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동성애는 성경에 입각해서 봐도 옳지 않다. 또는 개인의 양심에 비춰봐도 나는 그런 동성애를 옳지 않다라고 발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개인의 사상의 자유란 말이죠. 네. 근데 이 법은요,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예컨대 대북 전단을 예컨대 우리 금지하는 것도 우리의 양식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서도 그 상당히 민주주의 후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미국 의회가 약간 질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상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야, 저 여자 이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쁘게 생겼다는 건 뭐 표현의 자유로서 우리가 내 깜빵 가야 돼요? 깜빵 아니죠. 깜빵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상대가 예컨대 특정한 상황에서 예컨대 좀 성적 수치심을 좀 이렇게 뭐 느낄 상황이다. 뭐 그럴 경우라면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저 여성이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들 그건 개인의 자유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처벌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럼요. 다행이네. 예.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이 상대방의 칭찬해 주는 건데. 인격을 보호받을 가치도 있지만 상대방은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네. 그 뉴욕의 맨하탄에서 지나가는 아주 이쁜 처녀를 보고 3분 이상 쳐다봤다고 끌려갔대요. 왜 3분 이상 쳐다봤냐고. 차별을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야, 정말. 이제 3분 이상 봤다고 근데 그 처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쳐다보는 자세가 실제로 보면 예컨대 우리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참 멋있다라고 그냥 순수하게 보는 눈초리하고 그게 문제가 됐다면요. 거기에 또 다른 배경이 있었지. 그냥 단순하게는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난 뉴욕 안 가려고 그랬네. 앞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 성별 3분법. 이게 용어 자체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별 3분법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법의 범은요.
성별을 네. 남성, 여성, 제3의 성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젠더. 그러니까 젠더에 의해서 이게 나누는 거죠. 어. 우리 섹스로 나누면 남성과 여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뭐요? 아니 우리가 남성과 남성이 아니면 여성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네. 이런 분은 있죠. 성기로 보면 남성인데 네. 목소리가 뭐 여성 같다든지 또는 뭐 이게 태도가 좀 이렇게 여성성이 많죠. 강한 분도 계시고 목소리 하며. 예, 반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성과 아니면 여성 아니면 남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제3의 성이라고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안 되느냐. 다행히 우리 헌법은요. 네. 이제 이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양성의 평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혼인을요. 양성의 평등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요. 건국 때부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게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이게 독일은요. 이게 와이마르 헌법에서 이런 말을 썼거든요. 네. 이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38조입니까 그게? 36조로 되어 있는데요. 36조. 36조. 독일은요. 현재 헌법에서 와이마르의 그런 내용들을 뺐어요. 뺐으니까 거기는 이제 뭐 동성끼리도 혼인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가능하게 했는데 네. 우리 헌법은 다행히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네. 혼인은요 네. 양성의 결합이다. 그렇죠. 양성의 평등한 결합이라고 네. 못을 박아놨어요. 그걸 또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러면 네. 하위법에서 네. 차별금지법이란 법률은요 네. 죽었다 깨도 이거 안 헌법에 되네.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헌법은 성별 이분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컨대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차별금지법은 두말할 거 없이 위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양성 평등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자유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참. 그게 상당히 의도된 거거든요. 이야. 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헌법에서 양성 평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위 법률을 이걸 만들면 이게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성평등으로 바꾸자라고 네. 했던 것이에요. 다행히 그것은 네. 전체가 무산됐지만 네. 근데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성평등으로 바꿔주면요. 이제는 이제 뭐 남자끼리 여성끼리 뭐 혼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은 유감스럽게도 성별 3분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제가 또 차제에 또 백성 하나 말씀드리건 뭔가면 네.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남성인데 여성같이 생긴 분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예,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교인인데도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런 이제 농담을 하는데 신앙 세계 안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지. 왜냐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건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거북이도 보면 한 뭐 수십 년에 한 번씩 그 머리 둘러린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해외 토픽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그렇지. 그 거북이 그 이제 부모가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 죄 때문에 생긴.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DNA를 복제할 때 거기에 미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그건 뭐 사람이 미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아주 그 유전자 그 실수는 많이 일어나요. 그럼요.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실수라고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차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적지 않은 병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일환일 뿐이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쓰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네,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 거기 이제 이 법을 보면요. 네.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좀 이게 그 이제 문제가 큰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별은요,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우리의 그 성기를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확실한 것은 예, 이 법은요,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성별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기는 남성인데 내가 여성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요,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요. 그럼 이제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기 전에 네. 남성인데 본인이 나 여성이야 하루에 몇 번 바꿀 수 라고 선언하면요. 네. 그럼 여성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군대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바꿔버려요. 예. 두 번째는요. 네. 군대를 갔어요. 네. 갔는데 가서 나 여성이야 라고 또 정체성으로 인정을 선언을 해버리면 무거운 일 안 시키고. 근데 그럼 저희 군대에서 나가야 되면 나와야 됩니까? 이 웃기는 일이죠. 네. 대한민국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 또 하나는요, 목사님. 그래서 여군은 모병제잖아요. 그렇죠. 여군을 뽑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요, 사람을 고용할 때 여성인지 남성인지 묻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군을 지원해버리면.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군을 지원했는데 네. 그러면 나라는요 고용자거든요. 그러면 여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야 아니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묻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큰일 났네. 또 만약에 물었는데 당신 남성 아니야 그러니까 난 여성입니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여성이 돼야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들을 이제 이 법이 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약자 보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약자 보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 질서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무너뜨린 것이고 징병제도까지 위협을 주는 것이고 저는 이게 간단한 줄 알았더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이래서 이게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게 아주 무통 문제가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목사님 서두에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네.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근데 전쟁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와 같이 이런 법이 있으면요, 국가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지금 근데 이것을 말 확대하면요, 네. 이제 화장실도 이제 3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목욕탕 들어갈 때요. 그러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성인데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래서 경범죄로 그 사람이 처벌됐어요. 일본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럼 예컨대 이 법에 의한다면 남성이든 내가 여성이다라고 선언하고서 있으면요,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뭐. 아니 이게 결코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냐 말이죠. 지금 영국에는요, 지금 이제 이 부모란에 부모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 여권을 보면요, 부모 아버지 엄마 란이 없고요. 페어런트에서 부모 1, 부모 2를 쓰게 돼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란이 없고 미성년자가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부모 중에 하나는 뭐 중간에 중간.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니까 이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세상에. 그걸 남녀로 하면 못 쓰잖아요. 그 칸을 못 메꾸잖아요. 동성애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야. 남자일 경우에는 부모 1, 2에 남자 다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 둘도 쓸 수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인데 입양을 해서 키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만요. 그럼요. 부모 누가 아빠냐 엄마냐 그러면 1, 2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야. 동성혼으로 돼서 된 가정은 100%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녀를 데리고 근데 이혼한 다음에 또 동성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예. 거기에 보면 부모 일, 부모 일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뭔가면 그게 그렇게 부럽냐 말이죠. 그런 세상이. 그럼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식자층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구라파가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글로 가는 게 선진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수많은 식자층이 그런 말 하고 있는데 네. 절대로 아닌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국 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 제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맞지. 그런데 그 제도가 옳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도 무너지는 과정 중에 네. 성. 네. 이 성 때문에 무너졌죠. 무너지죠. 그 때문이요. 결국은. 예. 그러면 외국에서 예컨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지.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네. 금년 연초에 문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어요. 네. 이거 적극 검토해 보라 말이죠.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고 네. 지금 목사님 알다시피 입법 독재 아닙니까? 지금 법안 통과하는 것은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174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춤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서울시, 부산시 선거를 보니까 쉽지 않다. 이게 만만치 않다. 전국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이거 기독교 보수 꼴통들이 이걸 반대한단 말이죠. 맞아. 그게 아닙니다. 맞아.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법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남성도 계시고 남자 교수도 있고 여자 교수 있어요. 네.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네. 당신 아들이나 당신 딸이 그건 아니라. 찬성하면 당신 적극 지지하겠는가? 네. 말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박원순하고 한참 싸울 때 예.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 박원순 시장님 그렇게 동성애가 좋으시면 며느리부터 남자를 구하시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안 하더라고 또. 자기는 안 하면서 네. 자기 자식은 찬성 안 합니다. 절대로요. 더 웃기는 건요. 지금 이 나라 무너뜨린 또 중에 하나가 정교조 있잖아요. 정교조. 네, 예. 정교조 교사가요. 자기 친애들은 정교조 담임한테 안 맡기려고 그러는데요. 참 난 그거 웃긴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감미로운 또 부드러운 이런 주제 같지만 사실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 과정 중에 제1호입니다. 1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차별 뭐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것들인데 결론적으로 교수님 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좌파단체란 말이에요. 네. 더 심하게 말하면 뭐냐 공산주의 쪽에 속한 사람들 결국은 뭐냐면 주사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밀고 나가고 강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목적지가 뭘까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밀어제끼고 난리칠까요? 결국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그러니까 좌파들의 진보 좌파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인권이거든요. 인권. 네. 근데 네. 북한 인권은 전혀 노코멘트입니다. 난리예요. 우리 3천만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 박상학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그럼요. 그래놓고 대한민국의 정말 몇 프로 얼마 안 되는 그분들의 인권만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확대시키게 되면 수많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자유가 훼손당하거나 위협받거나 침해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자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분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늘 꼭 보면 다 나와서 그래요. 소수 인권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수 인권을 보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컨대 동성애 하시는 분들에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그분들을 우리가 다
전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네.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우리가 입장이 그렇죠. 있지 네. 저 죽일 놈들이다 말이죠.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인 양 얘기하지만 정말로 아쉬운 것은 북한의 인권은 전혀 도외시하고 또 우리나라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전혀 노코멘트하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이면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나 혼인제도를 보면서 앞날에 우리의 자손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 지도자들이 정말 두 얼굴 아니라 세 얼굴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특별히 차별금지 이런 뭐 차별금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뭐 성차별, 뭐 인종차별, 네. 종교차별,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인권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몰고 가려고. 그게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 네. 도대체가. 아니 그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쪽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인권 차별 금지를 명목으로 하여 헌법을 개조를 해서 그걸 자꾸 만들어서 결국 헌법 개조하자 해놓고 사실은 헌법 개조는 딴 데서 큰 걸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는 절대로 이걸 허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다 제일 먼저 아실 이 학자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교수님 빼고는 왜 조용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불만이에요, 솔직히. 예. 예? 왜 그래요? 예? 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실 거예요. 뭘 안타까워요, 보니까. 참나.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말이야. 예, 학자.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요즘 보니까 헌법학자들도 조금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네. 물꼬를 트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제가요, 강화문 광장에서 한기총 대표냐면서 딱 물꼬를 트니까 막 국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꼬 트는 사람 처음에는 욕먹어요. 네. 총을 욕먹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말이 맞다. 그렇습니다. 하는 쪽으로. 요즘 난 바깥으로 못 나가요. 나가면요. 목사님이 2년 반 전에 시국선언문 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막 이래요, 국민들이. 그래서 교수님도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 조금이 아니라 3월달 되기 전에 대통령 나오라고 그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오지 말씀이에요? 않았어요? 아유. 자, 그래서 헌법이 우리가 지켜진다면 참 더 큰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헌법을 지켜낸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최고의 헌법학자의 권위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주제, 지금 주제별로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제주도 4.3 사건의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사, 그것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그 연설 앞에. 대한민국 자체가 부인됐고 오늘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가 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예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말과 헌법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서 여러분 꼭 함께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내고, 특별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굉장히 지금 급하기 때문에 저쪽의 작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이 해체되기 전에 8월 15일 날 우리는 국민대회를 통하여, 작년에 8월 15일 날 우리 국민대회 했다고 언론이 총동원해서 코로나를 퍼뜨렸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식 발표하기를 광화문 8.15 집회는 코로나를 퍼뜨린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와서 떠드니까 자기들이 막 고발도 하고 했으면서 지금만 떠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강화문 온 앱에 여러분이 꼭 가입해 주셔서 적은 일이라도 힘을 합쳐주시면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후손이 사는 대한민국이 잘 지켜질 것입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또 총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주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혼인 제도,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도는 내가 억제되어 옳다. 우리가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이제 각 이 분야에서 지적들을 많이 해서 깨우쳐 주시고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요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올바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저지돼야 될 악법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신앙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치 쪽으로 나가면 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숨 다행히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크리스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관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독촉해야 됩니다. 그럼요. 못하게 됩니다. 김진표 장로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힘을 내서 반성경적, 반헌법적, 반인륜적인 이런 법들을 꼭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국민들에게 이게 가르쳐야 돼요. 국민들을. 이게 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가. 지금 처절하게 지금 저 빙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남극 북극에서 온난화 사건 때문에 막 눈산 막 얼음산들이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뭐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 안 쓴다면 지키지 않는 데는 놓을 짝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시간에